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도성 밖 야트막한 야산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에 김봉출이라는 숫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초가삼간에 지붕이 반쯤 내려앉아 있었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찬바람이 그대로 새어들었지요. 봉출과 그의 아내 수련은 자식이 없어 애를 태우던 차에 18회 전 어느 새벽문 앞에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부부는 그 아기를 하늘이 내린 자식이라 여기고 덕수라 이름지어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수는 18살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짙은 눈썹 아래 눈빛이 유독 형형했고 어깨는 떡 벌어졌으며 활을 다루는 솜씨만큼은 마을 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덕수에게는 큰 결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누구의 자식인지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아이들은 종종 그를 다리 밑에서 주워 온 놈이라 놀렸고 덕수는 그럴 때마다 주먹을 꽉 쥐고 입을 다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왜 다른 아이들과 얼굴이 다릅니까? 동네 사람들 말이 사실입니까? 어느 날 덕수가 나무를 패던 손을 멈추고 봉출에게 물었습니다. 봉출은 잠시 도끼자루를 고쳐 쥐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가 누구의 자식이든 내 자식인 건 변하지 않는다. 그거면 되지 않느냐. 덕수는 그 말에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 서린 슬픔을 읽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오전 덕수는 숯을 지게에 지고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봉출의 숯을 팔아 그날 끼니를 잇는 것이 덕수의 몫이었지요. 저작거리는 언제나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포목전 앞에서는 흥정소리가 오갔고 국밥집 앞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 한복판에서 늙은 보찜 장수 하나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짐을 죄다 쏟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흘깃 보고 지나칠 뿐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지게를 내려놓고 얼른 달려가 보찜을 주워 담았습니다. 어르신,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노인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이런 인심이 남아있었구려. 덕수는 그저씩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국밥집 주모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집 아들은 어디서 주워왔어도 심성 하나는 타고났다니까. 그 말을 듣고도 덕수의 얼굴에는 잠시 그늘이 스쳤습니다. 어디서 주워왔어도라는 말이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찔렀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덕수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숯을 마저 팔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덕수는 빈 지게를 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서는 어머니 수련이 마당에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었구나. 배고프지 않으냐? 수련이 덕수의 옷자락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주며 물었습니다. 덕수는 그제야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작거리에서 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두 분의 친자식이 아닙니까? 수련의 손끝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덕수의 옷을 털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늘 하는 말과 같다. 핏줄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겠느냐. 밥 먹자꾸나. 수련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덕수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덕수는 홀로 야산에 올라 활을 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화살은 100걸음 밖 나뭇가지 위 작은 열매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 솜씨는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몸속 어딘가에 새겨진 재주처럼 자연스러웠지요.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 오솔길에서 낯선 노승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승복의 집시는 다 해져 있었지만 걸음걸이만은 곧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노승은 활을 든 덕수를 한참 바라보더니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손의 피는 숨길 수 있어도 왕손이 지킨 의리는 숨길 수 없는 법이니라. 덕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노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숲쟁이의 아들일 뿐입니다. 노승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말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에도 지금처럼 활을 정직하게 쏘아라.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덕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내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별 희한한 소리를 하는 노인대도 다 있구나 싶었을 뿐 그 말이 훗날 자신의 운명을 뒤흔들 예언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승의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렸기 때문이었지요. 그 눈빛은 마치 덕수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 석연찮았습니다. 덕수는 뒤척이다 문득 자신의 왼쪽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릴 적부터 있던 붉은 반점 3개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것을 태에 묻은 흔적일 뿐이라 했지만 덕수는 가끔 그 반점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오늘따라 그 반점이 유독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옆방에서는 봉출과 수련의 낮은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그 중에 한 말을 들었소? 봉출이 근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련은 한참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설마 벌써 세월이 그리 흘렀는지요. 18년이요. 이제 덕수도 다 컸소.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소. 봉출의 말에 수련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삼켰습니다. 덕수는 그 대화를 듣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덕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듯한 꿈이었습니다. 꿈속의 목소리는 여인의 것이었고 몹시 슬프게 들렸습니다. 덕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마을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덕수는 그것이 그저 낮에 들은 노승의 말 때문에 생긴 헛꿈이라 여기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덕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마당에는 이슬이 채 마르지 않아 발밑이 촉촉했습니다. 봉출은 벌써 지게를 지고 숯가마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수련은 부엌에서 조반을 짓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어젯밤 우연히 엿들은 부모의 대화가 마음에 걸렸지만 차마 다시 캐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활을 챙겨 들고 조용히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덕수는 어제 만난 노승을 떠올렸습니다. 그 남루한 행색과 달리 눈빛만은 형형하던 노인. 예사중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왕손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덕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목의 붉은 반점에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덕수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초가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풍경은 덕수에게 더없이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마을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산 아래가 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덕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산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덕수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활을 고쳐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잡념을 떨치고 활 쏘기에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8배 동안 잠들어 있던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덕수는 활 시위를 당기며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화살이 시위를 떠나는 순간 마음속 잡념도 함께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활쏘기에 몰두하던 덕수는 해가 중천에 뜬 것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늘도 숯을 쪄 나르지 않으면 저녁상이 허전해질 터였습니다. 덕수는 활을 등에 메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평범하게 저물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한 날들이 그리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덕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여전히 고요했고 굴뚝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덕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 뒤로 드리운 그림자는 조금씩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도성 안 화려한 대감댁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병조판서 한윤서는 서안 앞에 앉아 상소문을 훑어보고 있었지만 눈빛은 글자를 좇지 않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 안에는 값비싼 병품과 도자기가 질비했지만 정작 주인의 얼굴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감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십니까? 시종으로 들어온 집사 방경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윤서는 붓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18년이다. 18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다. 방경수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에 감히 되묻지 못했습니다. 한윤서의 눈앞에 그날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후궁소생이라고는 하나 명백한 왕손이었던 갓난아기. 자신의 앞길을 막을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그 아기를 없애라 명했던 그 밤.
그러나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마무리된 뒷수습이 지금껏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자선이라는 상국년, 그날 밤 사라진 그 계집을 진작 처리했어야 했다. 한윤서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방경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대감이 이렇게까지 예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대감 벌써 18년 전 일입니다. 이제 와서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걱정이 아니다. 확인이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나는 반드시 알아야겠다. 한윤서가 오늘의 권세를 쥐게 된 것도 실은 그날 밤의 일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후궁수기가 낳은 왕손이 성장해 훗날 세자 자리를 위협할까 두려워했던 것은 비단 한윤서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에 피를 묻히려 나선 이는 한윤서뿐이었지요. 그 대가로 그는 조정에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언제나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을 떠올리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후궁수기가 아들을 낳자마자 산고로 위독해졌고 한윤서는 그 틈을 타 은밀히 사람을 보내 갓난아기를 없애라 명했습니다. 왕손이 자라 훗날 자신의 정적이 될 씨앗을 미리 잘라내야 한다는 판단이었지요. 그러나 명을 받든 자들이 처소에 이르렀을 때 아기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궐 안을 이 잡듯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윤서는 당시 그것을 아기가 병으로 죽어 조용히 처리되었으리라 애써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믿음은 불안으로 변해갔습니다. 요즘 들어 저작거리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 하지 않았느냐. 활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숫쟁이 아들이 있다고. 방경수가 흠칫 놀랐습니다. 그런 소문이야 어디에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아보아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한윤서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방경수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불길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윤서를 섬겨왔지만 18년 전 그날 밤의 진실만큼은 아직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었으리라는 것만은 짐작하고 있었지요. 한편 궐 안나인들의 처소에서는 늙은 상궁자선이 홀로 앉아 낡은 천 조각 하나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천에는 정교하게 수놓인 봉황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선은 그것을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울고 있던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궐담을 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자선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행여 실수로 비밀이 새어나갈까 두려워 혼인도 마다하고 궐에 남았고 승진할 기회가 있어도 눈에 띄지 않는 자리만을 골라 지켰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망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사히 자라 언젠가 스스로 진실을 마주할 날이 오는 것.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소망은 점점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한윤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 아이의 목숨이 다시 한번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궁마마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어린 나인의 목소리에 자선은 화들짝 놀라며 천 조각을 서둘러 감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이는 포도청 종사관 서상원이었습니다. 자선의 하나뿐인 오라비였지요. 누님, 안색이 왜 그러십니까? 상원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자선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그보다 네가 어인일로 얘까지 왔느냐. 상원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요즘 한윤서 대감이 저작거리를 은밀히 뒤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무언가 찾고 있는 듯한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에 자선의 낯빛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설마 벌써 자선은 차마 입 밖으로 그 생각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누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상원이 진지한 얼굴로 청했습니다. 자선은 오랫동안 상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다만 한 가지만 명심하거라. 만약 한 대감이 숫쟁이 집안이나 활 잘 쏘는 청년의 이야기를 캐묻거든 절대 아는 척을 해서는 안 된다. 상원은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더욱 짙게 자리 잡았습니다. 누님, 저도 이제 어엿한 종사관입니다. 언제까지 저를 어린아이 취급하실 겁니까? 상원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자선은 그런 동생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어른이 된 것을 왜 모르겠느냐. 다만 이 일은 너무 무겁고 너무 위험하다. 자칫하면 우리 남매의 목숨은 물론 죄 없는 이들까지 다칠 수 있는 일이야. 죄 없는 이들이라니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상언이 재차 물었지만 자선은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상언의 마음속 의문을 더욱 키웠습니다. 방경수는 한윤서의 방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15 어린 나이에 이 집에 들어와 30년 가까이 한윤서를 섬겨 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충직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리라 여겼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대감의 그늘 아래 감춰진 어두운 일들을 하나둘 목격하게 되었지요. 뇌물로 쌓아 올린 재산, 죄 없는 이들을 모함해 쫓아낸 일들, 그리고 18년 전 그 밤의 소문. 방경수는 그것들을 애써 못 본 척하며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대감이 진정 갓난아기를 헤아려 했단 말인가? 방경수는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그동안 섬겨 온 세월이 온통 죄악 위에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방경수에게는 처자식이 있었고 한윤서의 그늘을 벗어나는 순간 그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방경수의 입에서도 자선과 똑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실을 품은 채 각자의 자리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한양의 하늘에는 유난히 붉은 노을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궐 안 깊은 곳에서는 한윤서가 옛 기억을 곱씹으며 이를 갈고 있었고 나인들의 처소에서는 자선이 낡은 천 조각을 품에 안고 눈물 찢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성 밖 야산 아래 작은 마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덕수가 활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운명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순간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방경수는 그날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곁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낮에 들은 한윤서의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활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숫쟁이 아들이라니. 어쩐지 그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경수는 오랜 세월 대감을 섬기며 익힌 감으로 이것이 예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어둠 속에서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리라는 예감이 스쳤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찾아오리라고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한양 저작거리는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관아에 바칠 곡물을 실은 수레 행렬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구경꾼들이 길가에 몰려나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덕수도 그날은 숯 대신 땔감을 팔러 저작거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잠시 구경하던 그때 갑자기 골목 쪽에서 험상궂은 사내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곡물을 넘겨라. 허튼 짓 하면 목숨은 없다. 도적 떼였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호위 군졸 몇을 쓰러뜨리고 수레를 에워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저작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넘어져 도적의 칼날 앞에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덕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짊어지고 있던 활을 꺼내 들었습니다. 활 시위를 당기는 손끝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도적의 팔뚝을 꿰뚫었고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습니다. 덕수는 곧바로 아이를 품에 안아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다시 활을 겨누어 남은 도적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그 솜씨는 평범한 촌부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신속했습니다. 도적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칼을 휘두르며 덕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덕수는 몸을 살짝 틀어 칼날을 피하며 화살을 다시 매겼습니다. 화살이 시위를 떠나는 소리와 함께 우두머리의 어깨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사내는 신음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 도적들은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뿔뿔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본 광경이었습니다. 저 젊은이는 대체 누구요? 숯 팔러 다니는 덕수 아니요? 저런 재주가 있었단 말이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포도청 군졸들이 남은 도적들을 포박했고 저잣거리는 차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덕수가 구한 아이의 부모가 달려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아이의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덕수는 그저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몰려들어 덕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도 덕수는 자신을 유심히 살피는 낯선 시선 하나를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그 시선의 주인이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덕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지만 어쩐지 등줄기가 서늘한 느낌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소란의 한복판, 인파 뒤편에 서 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서상원이었습니다. 그는 한윤서의 명을 받아 은밀히 숫쟁이 집안의 아들을 살피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상원은 덕수의 활솜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고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살을 매기는 자세, 시위를 당기는 손목의 각도, 그리고 흔들림 없는 호흡까지. 그것은 저작거리 촌부의 활쏘기가 아니라 병서에서나 볼 법한 궁중무예의 정형에 가까웠습니다. 설마 상원의 머릿속에 며칠 전 자선이 했던 말이 스쳤습니다. 숲쟁이 집안이나 활 잘 쏘는 청년의 이야기를 캐묻거든 절대 아는 척을 해서는 안 된다. 상원은 애써 태연한 얼굴을 유지하며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상원은 그날 밤 다시 누이를 찾아갔습니다. 누님, 오늘 저작거리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선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숲쟁이 집 아들이 도적 떼를 홀로 물리쳤는데 그 활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병서에서 본 궁중 사법과 흡사했습니다. 자선의 손이 순간 떨렸습니다. 찻잔을 쥔 손끝에서 찬물이 살짝 흘러넘쳤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았단 말이냐? 자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상원은 그런 누이의 반응에 오히려 확신을 굳혔습니다. 누님, 역시 무언가 아시는군요.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자선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상원은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누이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더는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덕수는 여느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있었던 일을 봉출과 수련에게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도적 떼가 나타났는데 제가 활로 물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놀라워했어요. 그러나 봉출과 수련의 얼굴은 덕수의 기대와 달리 밝지 않았습니다. 수련은 밥그릇을 내려놓다 말고 손을 떨었고 봉출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재주를 보였단 말이냐? 봉출의 목소리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덕수는 영문을 몰라 되물었습니다. 예, 좋은 일을 한 것인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수련이 덕수의 손을 붙잡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잘했다. 다만 앞으로는 되도록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려무나. 덕수는 부모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저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겠거니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봉출과 수련은 방에서 오래도록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저도 그리 느껴집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도 진실을 알아야 할 텐데 부부의 대화는 밤이 깊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숲쟁이 아들이 도적 떼를 홀로 물리쳤다더라. 그 활솜씨가 예사롭지 않다더라. 이 소문은 결국 한윤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방경수로부터 보고를 받은 한윤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도적을 물리친 그 솜씨가 참으로 궁중무예에 가깝다는 것이 사실이냐? 한윤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경수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사관 서상원이 직접 목격했다 합니다. 예사 솜씨가 아니었다고. 한윤서의 눈빛이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한윤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서한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숲쟁이 부부에게 자식이 없어 데려다 길렀다는 아이가 하필이면 궁중무예에 가까운 활솜씨를 지녔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겠느냐. 방경수는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감하오나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섣불리 움직이시다가는 오히려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하라는 것이다. 한윤서가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아이를 당장 데려오너라. 은밀히, 그리고 반드시. 만약 내 짐작이 맞다면 이번에는 결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방경수는 그 명을 받들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정말 18년 전 그 아기라면 이제 자신의 손으로 그 목숨을 다시 한번 위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방경수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커다란 갈등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쉽사리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방경수는 대감댁을 나서자마자 곧장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잣거리 쪽으로 돌아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낮에 자신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만으로도 그 청년의 인품이 어떠한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아이를 구한 사람이라면 결코 나쁜 사람일 리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해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방경수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덕수의 평온했던 나날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잣거리에서의 그 짧은 순간이 18배 동안 잠들어 있던 운명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이었습니다. 덕수 자신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오늘 하루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을 향해 어둠 속에서는 이미 낯선 발걸음들이 조용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낯선 사내 하나가 봉출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방경수였습니다. 그는 병졸도 관복도 없이 평범한 나그네 차림으로 조심스레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댁에 덕수라는 청년이 산다고 들었습니다만.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봉출이 도끼를 내려놓으며 경계 어린 눈빛으로 그를 살폈습니다. 누구시오? 무슨 일로 그 아이를 찾소? 방경수는 미리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저잣거리에서 도적을 물리친 그 활솜씨가 참으로 대단하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한 대감댁에서 그 재주를 눈여겨보시고 후히 살해하고자 청하십니다. 봉출의 낯빛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한 대감이라니 그게 누구요? 병조판서 한윤서 대감이십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봉출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경수는 봉출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집안이 무언가를 알고 있구나. 그는 속으로 확신을 굳혔지만 겉으로는 태연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저 자리를 마련해 후히 대접하고자 함이니 크게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내일 5시까지 대감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경수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총총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길 방경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봉출의 겁에 질린 표정을 보는 순간 그는 이 일이 결코 단순한 포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 늙은 숫쟁이의 눈빛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는 18년 전 대감이 은밀히 처리하라 명했던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심부름을 했을 뿐이었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니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방경수는 착잡한 마음을 안고 대감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방경수가 떠난 뒤 봉출은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수련이 부엌에서 뛰쳐나와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방금 그자가 한 말이 사실입니까? 한윤서 대감댁에서 덕수를 부른다니요. 봉출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올 것이 왔소. 결국 올 것이 왔구려. 수련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18년간 두려워해 온 그 일이 봉출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윤서. 그날 밤 그 명을 내렸던 자가 바로 한윤서였소. 이제야 우리를 찾아냈다면 결코 좋은 뜻으로 부르는 것이 아닐 것이오. 수련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덕수는 어찌 됩니까? 18년을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이제 와서 그 늑대 소굴로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봉출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단 덕수에게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오. 더는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오. 그날 저녁 마침 밖에서 돌아온 덕수는 부모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봉출과 수련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을 뿐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덕수의 불안도 커져만 갔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저와 관련된 일입니까? 결국 수련이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덕수야, 오늘 한윤서 대감댁에서 사람이 다녀갔다. 내일 너를 그 댁으로 오라 한다는구나. 덕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대감댁에서요? 어제 도적을 물리친 일 때문입니까? 그것이라면 대단한 일도 아닌데 어찌 그리 걱정하십니까? 봉출이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아비 말을 믿고 절대로 그 댁에는 가지 말거라. 아버지, 어째서입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저도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덕수의 목소리에도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부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는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덕수야, 실은 수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우리의 친자식이 아니다. 18회 전 이 집 앞에 강보에 쌓인 채 놓여있던 아기가 바로 너였다. 덕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두 분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대체 누구의 자식입니까? 봉출이 무겁게 답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도 알지 못한다. 다만 내 발목에 묶여있던 붉은 매듭과 함께 놓여있던 봉황 문양의 1000조각만이 유일한 단서였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어야만 네가 무사할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덕수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붉은 반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지니고 있던 그 흔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윤서 대감이 저를 찾는단 말입니까? 수련이 흐느끼며 답했습니다. 우리도 알 수 없다. 다만 예감이 좋지 않구나. 부디 그 댁에는 가지 말아다오. 봉출도 아들의 손을 붙잡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차라리 멀리 떠나거라. 이 아비가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볼 터이니. 덕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도망친다면 당장은 안전할지 모르나 평생 정체 모를 두려움에 쫓기며 살아야 할 터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사라진다면 그 화가 고스란히 부모님께 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18회 동안 자신을 키워준 이 두 분을 위험 속에 홀로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은 덕수의 성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수가 마침내 결심한 듯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봉출과 수련이 동시에 놀라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없어지면 오히려 두 분이 더 위험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제가 누구인지 모른 채 숨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내일 그 댁에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은 18회 동안 순박하게만 살아온 청년이 스스로 내린 처음이자 가장 무거운 결단이었습니다. 안 된다, 덕수야. 수련이 아들의 옷깃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몰라서 그러느냐. 18년 전에도 갓난아기를 해하려 했던 자들이다. 이제 와서 순순히 널 놓아줄 리 없다. 봉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라리 이 아비가 대신 가겠다. 너는 어디 먼 곳으로 몸을 피하거라.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대신 가신다 해도 결국 저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 되면 아버지의 목숨만 헛되이 위태로워질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부모님 뒤에 숨어 도망만 다닌다면 그것이 어찌 사내 대장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한참의 실랑이 끝에 봉출은 결국 아들의 결심이 확고함을 깨달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봉출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정직하게 살라 가르친 것이 나였건만 그 정직함이 오히려 너를 사지로 이끄는구나. 덕수는 아버지의 손을 굳게 마주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정직함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 이 순간 부끄럽지 않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수련은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고 봉출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정 그렇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지니고 가거라. 봉출은 오랫동안 마루 밑 깊숙이 감춰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봉황 문양 1000조각이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신분을 증명해줄 유일한 물건일지도 모른다. 몸에 진이 돼 함부로 꺼내 보이지는 말거라. 덕수는 그 1000조각을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시각 포도청의 서상원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경수가 은밀히 숫쟁이 집을 다녀갔다는 소식을 다른 경로로 전해 들었습니다. 결국 한대감이 움직였구나. 상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누이를 찾아갔습니다. 누님, 내일 그 청년이 한대감 댁으로 불려간다고 합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 날지도 모릅니다. 자선은 그 말을 듣고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상원아, 내일 네가 그 댁 근처에 은밀히 있어 다오. 무슨 일이 생기거든 반드시 그 아이를 지켜다오. 상원은 누이의 눈에서 오랫동안 감춰온 간절함을 읽었습니다. 비록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세 갈래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의 결심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살아 돌아오겠다는 각오를, 봉출과 수련은 아들을 지키겠다는 기도를, 그리고 자선과 상원은 은밀한 보호의 다짐을 품은 채 그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덕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일부터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덕수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덕수는 봉출과 수련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기 그지없었지만 덕수는 애써 담담한 얼굴을 지어 보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련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놓을 뿐이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 인적이 드문 산모퉁이에서 낯선 사내 하나가 덕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덕수가 흠칫 놀라 자세를 낮추자 사내가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나는 포도청 종사관 서상원이라 하오.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를 돕고자 왔소. 덕수는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저를 어찌 아시고 이런 곳에서 기다리셨습니까? 상원은 잠시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나도 다 알지 못하오. 다만 그대가 지금 대감댁에서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소. 덕수는 낯선 사내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그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종사관 나리께서 어찌 저를 도우려 하십니까? 상원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정확한 연유는 모르오. 다만 내가 아끼는 누님이 그대를 지켜달라 간곡히 부탁하셨소. 그 부탁 하나만으로도 나는 그대를 돕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오. 덕수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대감댁에 들거든 이것 하나만 명심하시오. 상원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무엇을 묻든 아는 척도 모르는 척도 하지 마시오. 오직 사실 그대로만 답하시오. 거짓은 반드시 들통나기 마련이고 지나친 겸손 또한 의심을 살 뿐이오.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원은 그런 덕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의 뿌리를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숲쟁이의 아들로 자랐다는 것이 결코 흉이 될 수 없으오. 오히려 그것이 그대를 지금까지 올곧게 지켜온 힘일지도 모르오. 그 말은 마치 덕수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물음에 대한 작은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소인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덕수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상원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은혜랄 것까지야. 그저 몸조심하시오. 내 멀지 않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을 터이니. 두 사람은 그렇게 짧은 인연을 나누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덕수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한윤서의 대감댁에 이른 덕수는 곧바로 넓은 사랑채로 안내되었습니다. 화려한 병풍과 값비싼 자기들이 늘어선 방 안에서 한윤서는 근엄한 얼굴로 덕수를 맞았습니다. 그대가 어제 저작거리에서 도적을 물리쳤다는 그 청년인가? 그러하옵니다, 대감. 덕수는 배운 대로 또박또박 예를 갖추어 답했습니다. 한윤서는 덕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체격이며 눈빛이며 과연 예사롭지 않구나. 내 그대의 재주를 시험해보고자 하니 오늘 하루 이 댁에 머물며 몇 가지를 겪어주게. 한윤서의 말에 덕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험의 첫 번째는 활쏘기였습니다. 대감댁 마당에 마련된 관역 앞에서
한윤서의 사병 중 궁술이 뛰어나다는 자가 덕수와 겨루게 되었습니다. 어디 촌구석 숫쟁이 아들의 재주가 얼마나 되는지 봅시다. 사병은 거만한 웃음을 지으며 먼저 활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 거리는 우습지. 사병이 여유롭게 활을 겨누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화살이 관역의 가장자리에 겨우 꽂히자 구경하던 하인들 사이에서 실망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병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어 덕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활을 들어 시위를 당겼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자세였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관역 한복판을 꿰뚫었고 고지어 연달아 3발을 더 쏘았는데 모두 첫 화살이 만든 구멍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한윤서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재주가 아니다. 필시 정식으로 사법을 익힌 솜씨다. 그러나 그는 겉으로는 감탄한 척 손뼉을 쳤습니다. 과연 소문이 헛되지 않았구나. 어디서 그런 솜씨를 익혔는가? 소인은 그저 어려서부터 산에서 홀로 익혔을 뿐이옵니다. 딱히 스승은 없었사옵니다. 덕수는 사실 그대로 답했습니다. 한윤서는 미심쩍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시험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과상을 앞에 두고 예법을 살피는 자리였습니다. 값비싼 찻잔과 궁중에서나 쓸 법한 다구가 상 위에 놓였습니다. 곁에서 시중드는 나인이 은근히 덕수의 손놀림을 살폈습니다. 만약 덕수가 궁중 예법에 익숙하다면 그 손끝에서 티가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그저 배운 적 없는 촌부답게 다소 서툰 손길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찬물이 살짝 흘러넘쳤지만 개의치 않고 태연히 마셨습니다. 차맛이 참으로 좋습니다. 덕수가 순박하게 웃으며 말하자 지켜보던 나인들 사이에서 옅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윤서는 그 모습에 잠시 안도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법에는 서투나 활솜씨는 예사롭지 않다. 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3번째 시험은 한윤서가 직접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대는 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세상에는 종종 귀한 집안의 자식이 어릴 적 잃어버려 미천한 곳에서 자라는 일도 있다던데. 그 말에 하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덕수에게 쏠렸습니다. 덕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담담히 답했습니다. 소인을 낳아주신 분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옵니다. 하오나 소인을 18회 동안 자식으로 길러주신 분은 분명 계시옵니다. 그분들이 곧 소인의 부모이시니 굳이 다른 답을 찾을 이유가 없사옵니다. 그 대답에 한윤서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방 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허, 그 마음가짐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한윤서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더 큰 의구심에 휩싸였습니다. 진정 아무것도 모른단 말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저리 능청스레 숨기는 것인가? 한윤서는 곁에 있던 늙은 책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책사는 헛기침을 하고는 덕수 앞에 나섰습니다. 내 그대에게 문제를 하나 내겠소. 옛말에 이르기를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하였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소? 하인들은 그 어려운 물음에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답했습니다. 백성은 물과 같고 임금은 배와 같다는 뜻인가 하옵니다. 백성을 아끼면 나라가 평안하나 백성을 저버리면 그 나라도 뒤엎어진다는 가르침이 아니겠사옵니까? 그 답에 책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배운 적 없는 촌부의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답이었기 때문이었지요. 한윤서 역시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다가 이내 헛웃음을 지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산속에서 들은 풍월인가 보군. 시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방경수가 은밀히 덕수를 뒤뜰로 불러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돈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보게, 이것을 받고 오늘 있었던 일은 모두 잊어주게.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는 대감댁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겠다고 약조해주게. 그리하면 이 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주겠네. 방경수는 대감의 명을 받아 덕수의 됨됨이를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수는 그 돈꾸러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소인은 오늘 이 댁에서 그저 정직하게 답했을 뿐 무언가를 잊거나 감출 만한 일을 한 기억이 없사옵니다.
하니 이 돈을 받을 이유도 없사옵니다. 방경수는 살짝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물었습니다. 받아두게. 세상 일이란 것이 꼭 옳고 그름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네. 덕수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재물은 결국 화가 되어 돌아온다고. 소인은 그 가르침을 어기고 싶지 않사옵니다. 방경수는 그런 덕수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돈꾸러미를 거두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로군. 그의 눈빛에는 어느새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의 결과를 전해 들은 한윤서는 홀로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활솜씨는 궁중사법에 가깝고 학식은 배운 적 없다기엔 지나치게 명민하며 됨됨이는 뇌물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곧았습니다. 그 모든 조건이 하나로 가리키는 결론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틀림없다. 저놈이 바로 그 아이다. 한윤서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대감댁 뒷뜰에서는 하루 종일 덕수를 지켜본 하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청년 참으로 고든 사람이더군. 그러게 말일세. 대감댁 사람들 중에도 저리 정직한 이가 몇이나 되겠나? 부엌일을 맡은 늙은 참모는 슬며시 덕수에게 다가와 주먹밥 하나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텐데 욕이라도 하시게. 덕수는 뜻밖의 다정함에 감사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참모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어머님이라니 별말을 다 하는구먼. 그래도 듣기 좋으이. 그때 마당 한쪽에서 젊은 하인 둘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작을 나르던 하인이 실수로 다른 하인의 발을 밟았는데 그것이 발단이 되어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오. 이놈이 어디서 발뺌을 하려 드느냐. 두 사람은 곧 멱살잡이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덕수는 조용히 다가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다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사소한 일로 다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밟힌 발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상처가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지요. 덕수의 침착한 태도에 두 하인은 머쓱해하며 화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오. 다투던 하인들은 이내 서로 겸연쩍은 웃음을 지으며 화해했고 지켜보던 다른 하인들도 덕수를 향해 감탄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 청년 힘만 센 게 아니라 사람 다루는 법도 아는구먼.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한윤서는 덕수를 다시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네. 오늘 본 것들은 참으로 인상 깊었으이. 조만간 다시 부를 터이니 그때도 오늘처럼 성심껏 임해주게. 겉으로는 온화한 인사였지만 그 말 속에 숨은 서늘함을 덕수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예, 대감. 소인 물러가겠사옵니다. 덕수는 정중히 예를 갖추고 대감댁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어느새 어둑해진 하늘 아래 저만치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서상원이었습니다. 무사히 나왔구려. 다행이요. 상원이 안도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덕수는 그제야 참았던 긴장이 풀리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종사관 나리 덕분에 마음을 다잡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원은 고개를 저으며 씩 웃었습니다. 그대 스스로 잘 해낸 것이오. 나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았을 뿐이니. 두 사람은 그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저작거리를 걸어나갔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상원이 문득 물었습니다. 오늘 대감이 이런저런 것들을 캐물었을 텐데 두렵지는 않았소? 덕수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나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길 정직한 마음에는 흔들릴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되뇌며 버텼습니다. 상원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왕손의 피는 숨길 수 있어도 왕손이 지킨 의리는 숨길 수 없는 법이라더니 그 말이 참으로 헛되지 않구려. 예. 방금 뭐라 하셨습니까? 덕수가 되물었지만 상원은 그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혼잣말이었소. 어서 갑시다. 밤이 늦었소. 멀지 않은 곳 궐 안 처소에서는 자선이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이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상원이 보낸 짧은 전갈이 도착하자 자선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무사하구나, 무사히 견뎌냈구나.
그녀는 오래도록 간직해온 낡은 강보자락을 품에서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은 18년 전 그날 밤 아기를 감쌌던 강보에서 잘라낸 조각으로 자선이 유일하게 곁에 남겨둔 물건이었습니다. 아직은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아니었지만 자선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그날이 머지않았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한윤서로부터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훈련도감에서 매해 여는 무예 대회에 참가해보라는 전갈이었습니다. 대감께서 그대 같은 인재를 그냥 묻어두기 아깝다 하시며 훈련도감 대회에 나가 재주를 겨루어보라 하셨습니다. 방경수가 전한 말이었습니다. 덕수는 그 전갈을 받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대감댁에서의 시험을 무사히 넘기긴 했으나 또다시 사람들 앞에 나서 재주를 드러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덕수는 봉출과 마주 앉아 이 일을 상의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나가야 하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봉출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대감의 눈에 든 이상 이제 와 몸을 사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듯하다. 차라리 당당히 나서서 부끄러울 것 없는 모습을 보이는 편이 낫겠구나. 덕수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한 번 정직함으로 시험을 통과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같은 마음으로 임하기로 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연무장은 한양도성 안에서도 손꼽히는 넓은 훈련장이었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내로라 하는 궁수와 무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갑주를 입은 무관들과 구경 나온 백성들이 뒤섞여 장내는 시끌벅적했습니다. 덕수는 낡은 무명 옷차림으로 그 틈에 서 있으니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저 촌티 나는 자는 대체 누구요? 훈련도감 대회에 숲쟁이 아들이 다 나오다니 별일이구먼.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덕수는 개의치 않고 묵묵히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곁에 있던 한 젊은 무사가 덕수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자리에 촌뜨기가 낄 자리는 아닌데 말이지. 괜히 어른들 구경거리나 되지 마시게. 덕수는 그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답했습니다. 재주는 겨루어 보아야 아는 법이지요. 미리 낙담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대답에 젊은 무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오히려 흥미로운 듯 피식 웃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로군. 어디 그 재주도 그러한지 두고 보세. 대회는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단계는 정지 표적을 맞히는 것이었고, 둘째는 말을 달리며 쏘는 기사였으며, 마지막은 움직이는 표적을 맞히는 것이었습니다. 첫 단계에서 이름난 무사들이 하나둘 나서 활을 쏘았지만 백발백중을 자랑하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덕수의 차례가 되자 그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활을 들어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관역 중앙을 꿰뚫었고 이어진 3발 모두 흠 하나 없이 명중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저 활솜씨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둘째 단계인 기사에서도 덕수는 남다른 실력을 보였습니다. 말을 타본 경험이 거의 없었음에도 덕수는 몸의 중심을 잃지 않고 달리는 말 위에서 연달아 화살을 명중시켰습니다. 구경하던 훈련대장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말타기는 서투른데 활은 이토록 정교하다니. 저것은 타고난 자질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안 되는구나. 그 훈련대장의 곁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장군 하나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덕수의 활 쏘는 자세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훈련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활을 당기는 손목의 각도가 낯이 익지 않은가? 예전 궐 안 무사들이 익히던 왕실 전례 사법과 흡사한데. 훈련대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설마요, 장군. 저자는 그저 숲쟁이의 아들이라 들었습니다. 노장군은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장군은 젊은 시절 선대왕을 가까이서 모셨던 인물로 궐 안의 은밀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였습니다. 그는 18년 전 궐에서 갓난 왕손이 홀연히 사라졌다는 소문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 청년이 노장군의 머릿속에 오래전 잊혔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움직이는 표적 맞히기에서도 덕수는 흔들림 없이 모든 화살을 명중시켰습니다. 대회가 끝나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장원이다. 저 숲쟁이 아들이 장원일세? 덕수는 얼떨떨한 얼굴로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훈련대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대 같은 인재가 왜 이제껏 묻혀 있었는가? 원한다면 내 훈련도감의 자리를 마련해주겠네. 덕수는 뜻밖의 제안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숫쟁이의 아들로만 살아온 그에게 관아의 벼슬자리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와 축하의 자리 한쪽에서 노 장군은 여전히 굳은 얼굴로 덕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회가 끝난 뒤 조용히 훈련대장을 불러 물었습니다. 저 청년의 신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는가? 은밀히 말일세. 훈련대장은 의아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께서 어찌 그리 관심을 가지십니까? 노 장군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그저 옛 기억 하나가 자꾸 떠올라서 그러네. 덕수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훈련대장의 제안을 곱씹었습니다. 관아의 벼슬자리라니 평생 상상조차 못해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자꾸 낯선 이들이 나를 유심히 살피는 것일까? 노 장군의 그 깊고 형형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덕수는 이유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날 있었던 일을 전하자 봉출과 수련은 장원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기색을 완전히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하다, 우리 아들. 수련이 눈물을 글썽이며 덕수를 끌어안았지만 그 품 안에서도 수련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소식은 그날 저녁 곧바로 한윤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훈련도감 대회에서 장원을 했다고? 한윤서는 보고를 받고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방경수가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노 장군께서 그 청년의 신원을 은밀히 캐묻고 다니신다는 소문도 있사옵니다. 그 말에 한윤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늙은이가 예시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냐? 한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 장군은 선대왕을 가까이서 모셨던 자다. 궐 안의 은밀한 사정을 나만큼이나 잘 아는 몇 안 되는 인물이지. 만약 그자가 옛 기억을 되살려낸다면 18년 전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방경수는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윤서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낮고 서늘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지켜보며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하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노 장군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더는 미룰 수 없다. 대감하오나 그 청년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이미 저잣거리에서도 훈련도감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그 재주를 목격하였사옵니다. 방경수가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한윤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서둘러야 한다. 은밀하고 확실한 방도를 찾아야지. 세상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완전하게. 방경수는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짐작하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한윤서의 방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결국 나는 또다시 그 일에 손을 대야 하는가. 한윤서는 홀로 남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점점 더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겠다. 그의 눈빛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결의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원의 영광 뒤편에서 덕수를 둘러싼 그림자는 오히려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윤서는 다시 덕수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사뭇 다른 온화한 낯빛이었습니다. 그대의 재주와 됨됨이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네. 이제 그대에게 참으로 귀한 자리를 하나 내리고자 하네. 덕수는 영문을 몰라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귀한 자리라 하심은 한윤서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개인 호의 겸 심부름꾼으로 그대를 삼고자 하네. 조정의 은밀한 심부름을 맡길 만큼 믿을 만한 자가 마침 필요했던 참일세. 잘만 하면 훗날 정식으로 벼슬길에 오를 수도 있을 것이야. 덕수는 뜻밖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숫쟁이의 아들로만 살아온 그에게 대감의 곁에서 일할 기회란 상상조차 못해본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윤서가 넌지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듣자 하니 그대가 자신의 근본을 몹시 궁금해한다지. 내 조정 곳곳에 발이 넓으니 그대를 가까이 두고 지켜보다가 혹여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을 발견하면 알려줄 수도 있을 것이네. 그 말은 덕수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지금껏 누구도 자신의 근본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인이 정녕 그런 은혜를 입어도 되겠사옵니까? 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한윤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네. 다만 앞으로 내가 시키는 일에는 한치의 의심도 갖지 말고 성심껏 따라 주어야 하네. 덕수는 그 말에 담긴 무게를 미처 헤아리지 못한 채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대감. 그렇게 덕수는 이 제안을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커다란 전환점이라 여기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윤서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덫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덕수가 물러간 뒤 한윤서는 방경수를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조금 전에 온화함이 씻은 듯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 그놈을 내 곁에 묶어두었으니 움직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방경수는 무거운 낯빛으로 물었습니다. 대감, 그럼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시옵니까? 한윤서는 서한 위에 놓인 지도를 손끝으로 짚으며 답했습니다. 먼저 그놈의 약점부터 확실히 파악해야지. 사람이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반드시 지키고 싶은 것이 있기 마련이다. 그놈에게는 그 숫쟁이 부부가 바로 그것이다. 그 늙은 부부 말씀이십니까? 방경수가 되물었습니다. 그렇다. 18년 전부터 그 아이를 숨겨 키워온 자들이니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자들이기도 하지. 은밀히 사람을 보내 그 집안을 낱낱이 살피도록 하여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마을에서 평판이 어떠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얼마나 그 아이를 아끼는지. 한윤서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계산이 묻어났습니다. 만약 내 짐작이 맞다면 그 부부를 볼모로 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를 완전히 소나귀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방경수는 그 명을 받들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대감댁을 나서며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며칠 전 덕수가 뇌물을 거절하며 보여준 고든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아이도 그 부모도 죄가 있다면 그저 정직하게 살아온 것뿐인데 그러나 방경수에게는 이번에도 대감의 명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은밀히 사람을 풀어 봉출의 집안 사정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방경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안색이 영 좋지 않습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십니까? 방경수는 차마 속내를 다 털어놓지 못한 채 얼버무렸습니다. 그저 대감댁 일이 좀 번거로워서 그렇소. 아내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방경수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30년 가까이 섬겨온 주인의 명을 어길 수도, 그렇다고 죄 없는 이들을 계속 해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눈 감고 살아야 하는가? 같은 시각 궐 안에서는 자선이 상원으로부터 훈련도감 대회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장원을 했다고? 그렇다면 이제 더 많은 이들의 눈에 띄었겠구나. 자선의 얼굴에 근심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상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누님, 이제는 정말 때가 된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숨기고만 계실 것입니까? 자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안다. 하나 섣불리 나섰다가 오히려 그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까 두렵구나. 한윤서가 완전한 확신을 갖기 전에는 우리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 하면 언제까지 기다리실 작정이십니까? 상원이 답답한 듯 되물었지만 자선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다오. 그로부터 며칠 마을 사람들은 낯선 자들이 봉출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저 집 근처에 낯선 사람들이 자꾸 얼쩡거리던데 무슨 일인가? 이웃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지만 봉출과 수련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낯선 자들 중 하나는 며칠에 걸쳐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것을 캐물었습니다. 저 숲쟁이 집 형편이 어떠하오? 딱히 재산이랄 것도 없어 보이는데? 덕수라는 그 아들, 부모에게 참으로 지극정성이라던데 사실이요?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것저것 답해 주었습니다. 그럼요. 덕수 그 아이는 부모라면 끔찍이 위하지요. 나무하러 갈 때도 늘 부모님 먼저 챙기고 자기는 뒷전이라니까. 그런 대답이 흘러나올 때마다 그 낯선 자는 만족스러운 듯 은밀히 무언가를 수첩에 적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부부는 서로 손을 맞잡은 채 뜬 눈으로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심상치 않소. 덕수가 그 댁에 드나들기 시작한 뒤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소. 수련이 근심 어린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봉출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하나 이제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소. 그저 덕수가 무탈하기만을 바랄 뿐이지. 수련은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만약 저들이 우리를 빌미로 덕수를 협박한다면 어찌합니까? 봉출은 그 물음에 선뜻 답하지 못한 채 그저 아내의 손을 더욱 굳게 마주 잡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덕수는 이런 사정을 까맣게 모른 채 대감댁을 오가며 이런저런 심부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나르고 손님을 안내하고 때로는 대감을 수행하여 다른 대신들의 댁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덕수는 그 일들을 하나같이 정성껏 해냈고 대감댁 사람들 사이에서도 점점 신망을 얻어갔습니다. 한윤서는 겉으로는 여전히 인자한 태도를 유지하며 그를 조금씩 자신의 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윤서가 문득 덕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부모님은 요즘 별거 없으신가? 덕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답했습니다. 예, 무탈하시옵니다. 다만 요즘 마을에 낯선 이들이 자주 드나든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대감댁 일 때문에 그런 것인지요? 순간 한윤서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으나 그는 이내 태연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는가? 요즘 도적이 늘어 관아에서 순찰을 강화했다는 소식을 들었네. 아마 그 때문일 것이야. 덕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윤서의 입가에 스친 미묘한 웃음을 덕수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대감댁을 나서며 덕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요 며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듯 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커다란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듯한 예감이었습니다. 덕수는 그 불안한 예감을 애써 떨쳐내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대감댁의 온기 뒤편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 그물이 덕수와 그의 가족을 향해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한밤중 봉출의 집에 검은 그림자들이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한윤서가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도적 행세를 하되 실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봉황 문양이 새겨진 그 천조각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뒤져라. 무엇이든 수상한 물건이 있으면 모조리 가져오너라.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낮게 명령했습니다. 인기척에 잠에서 깬 봉출이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웬 놈들이냐? 이 집에서 무엇을 훔치려는 게냐? 봉출은 곧바로 낫을 집어들고 침입자들을 막아섰습니다. 이 집에 감나갈 물건이 무엇이 있다고 이 밤중에 이러는 것이냐?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봉출의 호통에도 침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마다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세간을 뒤엎고 이불 속을 뒤지고 심지어 마루 밑까지 살폈지만 그들이 찾는 물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열세인 데다 한밤중 갑작스러운 공격에 봉출은 곧 열세에 몰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침입자 하나가 봉출을 거칠게 밀쳐냈고 봉출은 마당의 돌부리에 뒷머리를 세게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수련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왔지만 침입자들은 이미 집 안을 온통 뒤진 뒤였습니다. 다행히 덕수가 그 천조각을 대감댁에 갈 때마다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기에 침입자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찾는 물건이 없습니다. 이만 물러가시지요. 우두머리는 혀를 차며 부하들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세요. 수련이 쓰러진 봉출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봉출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소란에 놀라 하나둘 몰려나왔고 누군가 급히 의원을 부르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시골 마을의 의원은 이미 늦은 시각이라 오는 대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같은 시각 대감댁 별채에서 밤늦도록 문서를 정리하던 덕수는 갑작스러운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그때 대감댁 하인 하나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덕수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에서 사람이 왔는데 댁에 도적이 들어 아버님이 크게 다치셨다고 합니다. 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대감댁을 뛰쳐나가 밤길을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덕수가 미처 저작거리를 벗어나기도 전 갑자기 포도청 군졸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네가 김덕수냐? 대감댁에서 귀한 옥패를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오라를 받아라. 덕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인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군졸들의 우두머리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그리 말하지. 순순히 오라를 받는 것이 그대에게도 이로울 것이다. 덕수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지금 제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전가를 받고 가는 길입니다. 부디 먼저 집에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도적으로 몰린 것이 억울하다면 나중에라도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군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놈의 사정 따위는 알 바 아니다. 군졸들은 이미 준비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덕수의 몸을 강제로 수색했고 놀랍게도 그의 품속 옷자락에서 화려한 옥패 하나가 나왔습니다. 보아라, 여기 증거가 있지 않느냐. 덕수는 그것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누가 자신의 품에 그 물건을 넣어두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발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소인이 알지 못하는 물건입니다. 대체 언제 이런 것이 그러나 덕수의 외침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군졸들은 그를 그대로 포박해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윤서가 미리 짜놓은 계략이었습니다. 그는 침입자를 보내 봉출의 집을 위협하는 동시에 덕수의 옷자락에 몰래 옥패를 심어 두었다가 이를 빌미로 그를 체포하도록 손을 써 두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소식과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절망이 동시에 덕수를 덮쳤습니다. 옥에 갇힌 덕수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주먹을 부르짖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튿날 새벽 봉출의 상태는 끝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이미 손을 쓰기에는 늦었습니다. 그 말에 수련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밤새 정신을 잃었다 되찾기를 반복하던 봉출은 동트기 직전 잠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뜨고 곁을 지키던 수련을 찾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리 먼저 가게 되었구려. 봉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련은 남편의 손을 꽉 붙잡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곧 나으실 겁니다. 덕수도 곧 돌아올 거예요. 봉출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수를 부디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이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든 그것은 중요치 않소. 그저 그 아이답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지켜봐 주시오. 그 말을 채 끝맺지 못한 채 봉출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련의 절규가 새벽 마을을 울렸습니다. 여보, 여보,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덕수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18년 전 낯선 아기를 하늘이 내린 자식이라 여기고 거두었던 그 마음 고든 숫쟁이는 끝내 그 아이를 지키려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은 곧 옥에 갇힌 덕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옥리를 통해 아버지의 부고를 전해 들은 순간 덕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덕수는 차가운 옥에 창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대감댁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이런 화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책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제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덕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가 지금껏 지켜온 정직함도 부모를 향한 효심도 이제는 모두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자식이라는 사실이 덕수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옥의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댄 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내가 그댁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저 평범한 숫쟁이의 아들로 조용히 살았더라면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옥졸이 밥그릇을 밀어넣었지만 덕수는 며칠째 제대로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나날이 수척해졌고 눈빛에서는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함께 갇힌 다른 죄수들조차 그런 덕수의 모습을 안쓰럽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옥 안의 밤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덕수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덕수를 부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덕수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산에서 만났던 노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왕손의 피는 숨길 수 있어도 왕손이 지킨 의리는 숨길 수 없는 법이니라. 그 말은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알 수 없는 헛소리로만 여겨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덕수는 그 말을 몇 번이고 곱씹었습니다. 왕손이라니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 여겼거늘. 그러나 이내 그는 그 말의 진짜 뜻이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핏줄이 무엇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지켜낸 의리와 정직함이었습니다. 아버지 봉출이 평생 가르쳐온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벼슬도, 재물도, 심지어 잃어버린 핏줄의 진실조차도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그 마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지켜온 정직함과 의리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령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든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켜낸 그 사랑과 가르침이야말로 진짜 자신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근본을 찾겠다는 욕심에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제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덕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것은 신분을 되찾기 위한 결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덕수의 눈빛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으로 흐려졌던 눈에 다시 형형한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옥의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여명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몰아세우든 나는 결코 굽히지 않겠다. 그것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돌이다. 그 다짐은 단순한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라 오랜 절망 끝에 다다른 고요하고도 단단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궐 안자선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덕수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고요? 게다가 그 아버지 되시는 분마저 돌아가셨다니 자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상원이 급히 달려와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누님, 이 모든 것이 필시 한윤서의 짓입니다.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구나. 내가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그 죄 없는 아버지가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을. 자선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님 탓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신중히 때를 기다리신 것은 오직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함이었지 않습니까? 상원이 누이를 다독였습니다. 자선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를 부축하던 상원이 결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누님,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정말로 그 아이를 잃게 됩니다. 자선은 오랫동안 감춰온 눈물을 쏟아내며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때가 되었구나. 18년을 기다려온 진실을 이제는 세상에 내놓아야겠다. 자선은 품속 깊이 간직해온 강보자락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상원아,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대전으로 가자꾸나. 주상전하를 직접 뵙고 모든 것을 아뢰어야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그 아이를 지켜낼 수 없을 것 같구나. 상원도 굳은 결의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누님. 그리고 옥에 갇힌 덕수에게도 반드시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날 밤 상원은 위험을 무릅쓰고 옥리에게 뇌물을 찔러주며 잠시 덕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덕수, 정신을 놓지 마시오. 며칠만 더 견디시오. 반드시 그대를 구할 방도를 찾아내겠소. 덕수는 옥 안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종사관 날이 이제는 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상원은 그 담담한 눈빛에서 오히려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설령 모든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겠구나. 한편 마을에서는 수련이 남편의 장례를 홀로 치르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켜낸 그 아이를 이제는 제가 끝까지 지켜야지요. 수련은 이웃의 도움을 받아 소달구지를 빌려 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갇힌 옥 앞에 서서 그녀는 옥리에게 애원했습니다. 부디 제 아들을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옥리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수련은 옥 담장 밖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힘을 끌어모으기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두 남매는 그날 밤 오래도록 지난 18년의 세월과 앞으로 마주해야 할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친 이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덕수의 굳은 결의와 궐 안에서 18년 만에 마침내 입을 열기로 한 자선의 결심과 아들을 지키려는 수련의 간절한 마음이 서서히 한 곳으로 모여들며 마침내 진실을 향한 마지막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자선과 상언은 대전 앞에 엎드려 아련을 청했습니다. 전하, 18년을 묵혀온 죄와 진실을 아뢰고자 하옵니다. 부디 소인의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궐 안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대전 앞에 엎드린 늙은 상궁과 종사관을 보고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상궁 마마님이 대체 무슨 일로 저러시는가? 심상치 않은 일인 듯 싶으이. 오랜 세월 궐을 지켜온 늙은 상궁의 간곡한 청에 주상은 결국 두 사람을 편전으로 들였습니다. 편전에 든 자선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참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전하, 소인의 죄를 먼저 청하옵니다. 18년 전 소인은 전하와 수기마마의 명을 어기고 감히 왕손 아기씨를 몰래 궐 밖으로 빼돌려서 사옵니다. 그 죄 죽어 마땅한 줄 아옵니다. 주상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기씨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그 어린 목숨 하나를 살리고자 하였을 뿐이옵니다. 주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계속하여라. 자선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강보자락을 꺼내 놓았습니다. 전하, 18년 전 사라진 왕손 아기씨가 지금 살아계시옵니다. 소인이 목숨을 걸고 그 아기씨를 궐 밖으로 빼돌려 숨겨 키우게 하였사옵니다. 주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더냐? 18년 전 그 아이가 살아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하오나 지금 그 아기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사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어준 분은 이미 목숨을 잃었사옵니다. 자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무겁게 명을 내렸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리고 한윤서 대감도 함께 편전으로 들라 하여라. 한 시진 뒤 덕수는 옥에서 풀려나 편전 앞에 이르렀습니다. 초췌한 몰골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영문도 모른 채 그러나 이미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챈 한윤서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18년 전 갓난아기와 그를 없애려 했던 자가 이제 어엿한 청년과 늙은 대신이 되어 마침내 마주 선 순간이었습니다. 한윤서. 주상의 목소리가 편전에 낮게 울렸습니다. 그대는 이 청년을 알아보겠는가? 한윤서는 애써 태연한 얼굴을 지어 보였습니다. 전하, 소신은 그저 재주 있는 백성 하나를 눈여겨보아 곁에 두었을 뿐이옵니다. 무슨 연유로 소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여쭙고자 하옵니다. 주상은 그런 한윤서를 서늘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도 그리 말할 수 있겠는가? 자선이 앞으로 나와 품에 지녀온 강보자락을 펼쳤습니다. 덕수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지녀온 봉황 문양 조각을 꺼내 나란히 맞대었습니다. 두 조각의 문양은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편전 안대신들이 일제히 몸을 기울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구나. 절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다니. 여기저기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18년 전 주상전하께서 갓 태어난 왕손께 친히 하사하신 어의 자락이었사옵니다. 자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소인이 그 밤 아기씨를 궐 밖으로 옮기며 이천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아기씨께 남기고 하나는 소인이 간직해 왔사옵니다. 편전에 있던 대신들 사이에서 놀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어 자선은 품속에서 낡고 누런 서찰 하나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기마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소인에게 맡기신 밀봉 유서이옵니다. 차마 지금껏 열어보지 못하고 간직만 해왔사온데 오늘에서야 전하 앞에 내어놓고자 하옵니다. 주상은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받아 봉인을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기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사히 자라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애끓는 마음과 아들의 몸에 새겨진 붉은 반점 3개에 대한 언급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덕수, 그대의 왼쪽 손목을 보여보아라. 주상이 나직이 명했습니다. 덕수가 소매를 걷어 올리자 손목 안쪽에 나란히 자리한 붉은 반점 3개가 드러났습니다. 편전 안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곁에서 지켜보던 노장군이 앞으로 나서며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신도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얼마 전 훈련도감 대회에서 저 청년의 활 쏘는 자세를 보았사온데 그것은 분명 선대왕께서 친히 왕실 자제들에게만 전수하시던 사법이었사옵니다. 그때는 긴가민가 하였으나 오늘 이 모든 증좌를 보니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증표와 증언이 하나로 모이자 편전 안의 모든 이들이 이제는 의심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숙연해졌습니다. 주상은 한참을 말없이 덕수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몸소 그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18년이다. 18년을 애타게 찾았거늘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주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덕수는 그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덕수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의 순간도 잠시 주상의 눈빛이 이내 서늘하게 가라앉으며 한윤서를 향했습니다. 한윤서, 그대는 아직도 할 말이 남았는가? 한윤서는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전하, 소신은 결코 그런 일을 꾸민 적이 없사옵니다. 저 늙은 상궁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소신과는 무관한 일이옵니다. 그때 편전 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소인도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방경수였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마침내 스스로 편전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소인은 지난 30년 가까이 한윤서 대감을 섬겨온 자이옵니다. 하오나 이제는 더 이상 죄 없는 이들을 해치는 일에 손을 보탤 수 없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아뢰고자 하옵니다. 한윤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무슨 헛소리를? 그러나 방경수는 눈물을 흘리며 담담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18년 전 갓난 왕손을 해하라 명하신 것도 대감이셨고 얼마 전 봉출 어른의 집에 자객을 보내신 것도 그리고 덕수님께 누명을 씌우고자 옥패를 몰래 그 옷자락에 심으라 소인에게 명하신 것도 모두 한윤서 대감이셨사옵니다. 편전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한윤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놈이 갑자기 어찌 이러는 것이냐?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방경수는 품속에서 그동안 은밀히 적어온 기록들을 꺼내 바쳤습니다. 소인이 대감을 섬기며 목격한 일들을 낱낱이 적어온 것이옵니다. 부디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주상은 그 기록들을 훑어보며 녹이 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켜보던 대신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커져만 갔습니다. 한윤서 대감이 그런 짓을 믿기지가 않는구먼. 개중에는 한윤서와 가까웠던 이들도 있었지만 이제 와서 그를 옹호하고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그동안 한윤서에게 당했던 부당한 일들을 앞다투어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소신도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지난해 한 대감이 소신의 전답을 부당하게 빼앗으려 하였던 일이 있었사옵니다. 또 다른 대신도 나서서 말을 보탰습니다. 소신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사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한윤서의 악행들이 이 자리를 빌려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윤서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전하, 저것은 모두 모함이옵니다. 저 미천한 자의 말을 어찌 믿으시옵니까? 그러나 이미 손목의 반점, 맞아떨어진 천조각, 수기의 유서, 노장군의 증언, 그리고 방경수의 고백까지 모든 증좌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상은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한윤서, 그대는 18년 전 죄 없는 왕손을 해하려 하였고 이번에는 죄 없는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또한 무고한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였다.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주상의 준엄한 목소리가 편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윤서의 모든 관직을 삭탈하고 그 죄를 물어 국문에 처한 뒤 먼 변방으로 유배를 보내라. 병졸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한윤서를 포박했습니다. 이거 놓아라.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이러느냐. 놓으란 말이다.
한윤서는 끌려나가면서도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윤서가 궐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어느새 많은 백성들이 몰려나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윤서의 권세에 눌려 숨죽여 지내야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저 대감이 저리 끌려가는 날이 오다니. 죄 없는 백성을 저리 괴롭히더니 결국 저 꼴이 되었구먼.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하였고 누군가는 그저 씁쓸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윤서의 집에서 오랫동안 시달려 온 하인들 몇몇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편전 밖에 모여있던 대신들과 나인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절이 될 줄 알았지. 하늘이 무심치 않구나. 주상은 이어 방경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대는 오랜 세월 죄를 함께 저질렀으나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죄를 가벼이 하여 관직을 거두는 것으로 벌하고 다시는 조정의 요직에 들이지 않을 것이나 목숨은 살려주겠다. 방경수는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소인 남은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사옵니다. 이어 주상은 덕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한없이 온화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너를 왕손으로 정식 인정하니 오늘부로 왕손의 예를 갖추어 궐에 머물도록 하라. 그러고는 자선을 향해서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오.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겠소. 자선은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상원 역시 그 곁에서 함께 예를 올렸고 주상은 두 남매에게도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그 모든 영광 앞에서도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전하, 소인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아라. 소인을 18배 동안 친자식처럼 길러주신 어머니 수련이 지금 한양에 홀로 계시옵니다. 그리고 소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아버지 봉출의 넋도 부디 위로해 주시옵소서. 소인은 왕손이 되었다 하여 그분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주상은 그 말에 감동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갸륵한 마음이다. 그 부부에게도 마땅한 예우를 내리겠다. 봉출에게는 정삼품 벼슬을 추증하고 수련은 정경 부인의 예로 대우하도록 하라. 편전에 있던 대신들도 그 말에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왕손이 되고도 저리 근본을 잊지 않으시다니 참으로 귀한 성품이시구나. 주상 역시 흐뭇한 얼굴로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지닌 그 마음이야말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제목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다시 한번 느꼈다. 핏줄만으로는 결코 사람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덕수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며칠 뒤 수련은 정경 부인의 복색을 하고 덕수와 함께 봉출의 묘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선 덕수는 오래도록 말없이 서 있다가 마침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소인은 이제 왕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오나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정직함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소인도 없었을 것입니다. 수련이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는 결국 당신이 가르친 대로 살아냈습니다. 봄바람이 무덤가의 풀잎을 조용히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수는 궐 안에서도 늘 검소하고 정직한 태도로 백성을 살피는 왕손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는 틈날 때마다 수련을 찾아 문안을 여쭈었고 저잣거리에서 만났던 이들의 안부도 잊지 않고 살폈습니다. 자선은 궐에 남아 편안한 노년을 보냈고 서상원은 공을 인정받아 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방경수는 관직에서 물러난 뒤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 남은 생을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덕수는 궐의 화려한 예복 대신 종종 낡은 무명옷을 꺼내 입고 저잣거리를 거닐었습니다. 그를 알아본 옛 이웃들은 반갑게 달려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왕손 아기씨가 되셨다는데 어찌 이런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늙은 참모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을 때 덕수는 그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비로소 제가 저다워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대답에 이웃들은 저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도 덕수는 결코 저잣거리에서 숯을 지고 다니던 그 시절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드는 어느 저녁 덕수는 홀로 담장 위를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숯을 쥐고 저작거리를 오가던 가난한 청년이 이제는 궐 안에서 백성을 굽어살피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 산에서 활을 쏘던 소년의 순수함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덕수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왕손의 피는 숨길 수 있어도 의리는 숨길 수 없다 하였지. 이제는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신분이 아무리 귀하여도 정직함을 잃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고 신분이 아무리 미천하여도 의리를 지키면 결국 하늘이 알아본다고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